암이란 녀석이 죽음이 원인이듯 우울증도 죽음의 한 원인이다. 암으로 인한 죽음이 자살이 아니듯 우울증으로 인한 죽음도 병사이다. 즉,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나 뇌 기능 장애로 인한 자살이나 모두 병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들 죽음에 대해서 차별적 시각을 제거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의 홍보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들의 자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리고 감당할 수 없도록 환자들의 마음을 막다른 상황으로 몰고 간다. 거기에는 목표를 지향하는 신념이나 의지가 힘을 쓰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삶보다 죽음이 편한 것이다. 어떤 정상인들에게 자살은 선택일 수가 있지만 환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박이나 강요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그들의 삶을 양지로 벗어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적 통념이나 의료 시스템은 우울증 환자보다는 폐암 환자에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뇌 질환의 증상이 환자를 자살로 이끌 때 이를 막을 방법은 암 환자를 살리는 기술보다 제한되어 있다. 뇌 질환은 아직도 풀지 못한 뇌의 화학적 메커니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병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효과적인 치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스입니다.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시각의 방향을 돌려 사회에서 제도적 관심 밖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바른복수에서 출간한 김인종, 김영철 작가의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 라는 작품에서 여동생의 광기 발작으로 오로지 귀신이 들렸다면서 교회에만 매달리다가 가족들의 기도로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자 병원으로 달려가 우울증, 조현병이 복합적으로 발병했다는 의사의 진단 이후 치료에 매진하여 회복돼 집으로 돌아왔지만 너무 늦은 치료를 시작한 탓에 세상과 단절돼 살아야만 했던 자신의 무지와 편견으로 고통의 세월 속에 보낸 여동생을 보살피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폴 김 목사입니다. 폴은 그 후로 20년간 자신의 여동생과 같은 환자들 그리고 가족들을 찾아 캘리포니아 곳곳을 다니며 뇌 기능 장애,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 편견과 싸우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인내하며 함께하는 과정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폴은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과 무지는 다른 의학이나 과학의 지식정보 습득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며 봉사단체나 의료기관 그리고
종교 단체들이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하며 의료 관계자들은 이 질병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계몽과 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양기관이라는 보호시설이 생겨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가 활성화되듯이 뇌기능 장애에도 사회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가족들의 책임을 이젠 밖으로 꺼내어 사회 모두가 같이 책임질 수 있는 함께 가는 사회가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십시오. 무지. 성희의 남편 스캇은 40대의 건강한 사업가였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의 회사 건물 구입을 중개하면서 수입이 꽤 좋아 젊은 나이에 골프장이 내려다 보이는 게이트 커뮤니티에 좋은 집도 마련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두 아들도 있었다. 그런데 성희는 남편 스캇이 가끔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 삶에는 열심이면서 죽겠다는 말은 농담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알아차려야만 했었다. 스캇은 친구들 모임에서도 갑자기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 너무 힘들어. 그만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친구들은 야, 임마. 너같이 잘 나가는 애가 죽고 싶다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응? 두 아들의 아내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농담하지 마라 하며 전혀 믿지를 않았다. 스캇은 추수감사절을 며칠 앞두고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 그의 장례식을 앞두고 폴에게 연락이 왔다. 기독교 장례에 자살한 사람은 목사들이 집례를 맞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폴은 여러 번 자살한 사람의 장례를 맡았었다. 그 장례를 맡을 때마다 폴은 가족에게 유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남편 스캇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기 위해서 반드시 유서를 봐야 합니다. 폴은 이런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식의 장례를 진행하기 싫었다. 폴은 스캇을 장례식에서라도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다. 유서를 통해 그의 마지막 심경을 알고 그의 진심과 고통을 장례식에서 나누고 싶었다.
폴은 유서를 읽으면서 안타까웠다. 유서를 쓰기 이전에 이미 그의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언행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보, 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 폴은 부인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여러분, 스캇의 죽음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가 고통 속에서 쌓은 우울증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에 대해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스캇을 계속 사랑하는 것이며 남은 그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폴은 장례식장에서 말했다. 장례식 후 폴은 스캇의 친구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 함께했다. 그 자리에서 당시 심리 상담학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던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스캇이 동창회에 왔을 때 저를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도 저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저는 흘려들었어요. 제 전공이 상담인데 그 정도도 눈치채지 못했다니. 제가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 모르겠고 후회스러울 따름입니다. 자살에 대한 무지는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다. 장례식 몇 달 후, 스캇의 부인이 폴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폴 부부를 만난 그 3시간 동안 계속 울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무지가 남편을 떠나게 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다. 남편이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을 때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알았어야 했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의사를 찾아갔어야만 했다며 후회했다. 그녀는 남편이 죽으면서 사놓은 새 집에서 자책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편 스캇도 잘못 생각했었다. 과연 아내와 자식들이 남편과 아빠가 없는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집 앞 골프장 길은 산책하기가 좋아. 아들들과 자주 걸어.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늘나라에서 기도할게. 유서에 적힌 글이다. 부인은 남편의 마지막 손길이 어린 그 집에서 자책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성희 씨가 살아나야 두 아들들도 살아납니다. 조금 역설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스캇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녀는 계속 울었다. 폴 부부는 3시간 동안 그녀 앞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치료는 시작된다.
저를 포함해서 성희 씨가 겪는 그런 고난을 겪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들을 안 할 뿐이지 많은 분들이 같은 슬픔을 겪고 계십니다. 자신에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3시간 동안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녀가 얼굴을 들었다. 목사님, 이제 살아갈 힘이 생기네요.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저를 깨우고 일으켰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 같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목사님이 겪은 고통이 큰 위로가 됩니다. 폴은 자신이 위로받을 자에서 이제 위로하는 자가 됐음을 얘기해 주었다.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만이 그 아픔을 알고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폴은 성희 씨가 위로자로, 격려자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아들의 미래를 위해 어머니가 꿋꿋이 서야 합니다. 자리를 일어설 때 폴은 그녀의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음을 보았다. 편견. 정호는 매주 골프 모임에 나간다. 어느 날 골프 후 4명이 식당에 앉은 자리에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우리 둘째 아들이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 때부터 1년 동안 밖으로 나가질 않아. 혹시 우울증 같다고 하는데 라고 정호가 말하자 골프 파트너는 우울증 같은데요? 요새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치료하면 좋아져요. 제가 아는 정신건강 관련된 체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상담해 주거든요. 혹시 그 단체를 이끄는 폴 김 목사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겠어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정호에게 폴 김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정호는 그날 아내에게 말하자 아니 우리 애가 어때서요? 그 나이에 대학 못 가고 취직도 안 되고 아니 그러면 조금 우울할 수도 있죠. 뭐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멀쩡한 애를 정신병자 취급을 해요? 그녀는 전혀 남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남편에게 화를 냈다. 정호는 아내를 계속 설득해보려 했다. 아니,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목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자는데 왜 반대를 해? 내가 보기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다는 거야. 아니, 혹시 알아? 상담받고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는데 왜 방치하냐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그러나 아내는 완강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제발. 정신병이라는 게 한 번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을 먹어야 하고 치료도 되지 않는 거라는데 웬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아내의 편견이었다. 우울증은 별거 아니라는 것. 정신병은 치료되지 않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정신병자는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 그로부터 한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뒤뜰에 앉아있는 아들에게 전보다 더 어두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정호는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기분이 어때? 그냥 그래요. 정호는 벽과 얘기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괜찮아. 다 좋아질 수 있어. 힘내, 아들. 파이팅! 아빠는 나갔다 올게. 그날 오후 아들은 차고의 대들보에 목을 메었다. 정호의 아내는 할 말을 잊고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죽게 했다는 심한 자책감에 휩싸였다. 남편의 말을 듣고 아들이 전문가나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받도록 한 번이라도 갔어야 한다는 후회가 순간마다 몰려왔다.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은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다. 간곡하게 아들의 병을 얘기하던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화를 낸 것에 대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다시 담아보고 싶어도 과거는 모든 것을 휩쓸고 한순간에 지나가 버렸다.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자신의 편견과 오만이 죽음에 이르는 죄였다는 것을 깨달아가며 회한에 몸부림쳤으며, 아버지는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무능에 대해 자책했다. 이들 가족에게는 어떤 위로의 말과 치료의 약이 있을까? 무지와 편견 속에서 환자는 희생되고 살아남은 자들의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죽음을 비극적이고 헛된 것으로 치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죽음을 통해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들 남은 가족들이 다시 죽는 고통을 겪지 말아야 한다. 병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고통은 치료에 대한 무지로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결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오늘 작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저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